부자가 더 부자로 거듭나는 양극화된 사회. 때론 견고하고 때론 유연한 이들의 자산 배분과 투자 방식은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부자 곁에 가까이 서라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말처럼 부자들의 투자 곁에 가까이 서보겠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 그리고 빈센트 글로벌 총괄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두 분과 함께 경제정책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진짜 꾼들 모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인데 먼저 두 분이 모두에 이렇게 한 말씀 주신 것들이 재밌어요. 이선엽 이사님, 인플레 그리고 정치, 불확실을 먹고 자란 금. 이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신 건가요? 사실 그 몇십 년 만에 금의 초강세장이 도래했다라는 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느끼실 거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제가 볼 땐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거의 40년 만에 왔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가가 이전처럼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정치 보면 뭐 단순히 트럼프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미중 갈등 지속될 가능성 높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책적인 부분들이 양극화로 인해서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거든요. 이럴 때 보면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보통 굉장히 우상향한 경우들이 많았고요. 금은 한 번 움직이면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을 먹고 금은 계속 쑥쑥 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일반 범인들이 봤을 때도 뭔가 큰 판이 바뀐다는 느낌이 들 때 이럴 때 금이 움직인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 빈센트 총각께서는 가격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우리가 얻는 것이다. 이런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오늘이 탑픽이 이제 부자의 행태이다 보니까 부자는 지금 시국에 무엇을 집중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고요. 이선엽 이사 잘 말씀주셨던 것처럼 요즘에 참 혼탁하죠. 뭐 연일 뭐 관세 도미노도 있고 미중 패권 경쟁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자, 이럴 때일수록 부자들은 이 본질적인 가치에 좀 집중하는 것 같다. 즉, 가격은 뭐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것이고 오히려 가치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자라는 것은 자기의 틀, 즉 주관 안에서 본질적인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 현업에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아마 부자라는 분들을 많이 마주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 대한민국 부자, 평균적으로 뭐 금융자산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뭐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 이선엽 이사님, 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보기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게 뭔가 이제 많은 기회들이 같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뭔가 부자가 됐던 분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그랬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놓치지 않았던 거에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들은 대부분 모든 걸 다 걸었던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부자인 분들에 대해서 뭔가 실행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지만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회를 잡는 건 동시에 또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했다 그럼요.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되겠죠. 자, 빈센트 총각께서는 뭐 정말 많이 부자들을 접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느꼈었던 부자는요,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할 때 참 쫓기듯이 결정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째려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것을 선취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자라는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인내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부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서 그렇죠. 뭐 흔히 이제 얘기하죠. 부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요즘은 그 부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부촌이라고 불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만 하더라도 뭐 국민 평균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30억 정도 있으면 부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그거의 한 2배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뭔가 내가 조금 뭔가 그래도 약간 잘 사는 층에 속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실 거의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이 빈센트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어요? 일단 부자한테 물어보면요, 부자는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이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전 직장에 있었던 KB와 하나가 정기적으로 부자 보고서를 편찬하는데 예. 그때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현금성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부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트폴리오가 집 빼고. 집 맞습니다. 빼고. 가계 포트폴리오가 7대3 정도 부동산이 비중이 크니까 총 자산 100억 원, 현금성 금융자산 한 10억 원 정도면 우리가 부자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 부자 수가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죠? 1000명 단위니까 46만 명.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5,500만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뭐 많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는 게 저는 이제 부자에 대한 정의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흔히 관심이 있었던 영리치 있잖아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영리치 그러면 그래 뭐 한 10대, 20대가 돈을 많이 가지면 영리치지라고 대부분 정의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자산을 기준으로 부자를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자산을 증식했던 기간이 짧으면 저는 영리치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나이가 40, 50대 아니면 그 이상이 되다 하더라도 이미 자산을 축적한 기간이 1, 2년밖에 안 되면 그는 영리치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다소 좀 젊더라도 한 20, 30대라도 하더라도 10대 후반부터 아니 꾸준하게 한 10년 이상 자산을 증축해 왔다면 그를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영리치로 치부하면서 가정하면서 다양한 접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어폐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영리치는 그러면 갑자기 부자가 된 뭐 일확천금을 얻은 뭐 이런 사람으로 분류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선 부자도 인생의 사이클처럼 증식 기간이 짧았을 때와 길었을 때 행태가 좀 달라지는 그렇죠. 것이지만 예. 우리 흔히 금융권에서 이 부자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소비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결되기 예. 때문에 그런데 신체적인 나이가 지긋이 있고 부자니까 올드 리치겠거니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의 자산 배분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부동산 위주인가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진 자산의 절대적인 게 부동산 비중이 높고 다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게 예. 저희하고는 조금 달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외에 뭔가 자산을 이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뭐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이번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증권 시장을 봐왔지만 미국 시장을 겸하고 났더니 뭔가 선진 시장과 비교해서 제도적으로나 또 기업들이 우리 투자자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별점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보기엔 아주 일부 부자분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일구신 분들이 많고 지금도 절대적인 비중으로 부동산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흔히 이제 뭐 포털에 이제 뜨는 뉴스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아무개가 몇 년 전에 산 건물 팔았는데 차익이 몇십억이다, 몇백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볼 때마다 역시 부동산이다 뭐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빈센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더구나 많은 자산들 중에서 가장 근시일 내에 가속도가 높았던 것도 부동산 자산이고요. 따라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당연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이 어느 정도 디폴트 값으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더 재밌는 건요.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부동산 이외의 자산, 즉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도 상당 부분 비중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비트코인 값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죠. 근데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분들이 요즘 많죠.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에 비하면 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엄청 많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증가 속도가 여전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재밌게 보는 것은 과거의 부자는요. 부자가 뭐 3대가 간다라는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예. 부자의 그 되물림이 꽤 자연스러웠고 할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아들도 부자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았는데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게 꽤 무거웠고 또 거래가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최근에 워낙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일구셨던 분들은 그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일군 이치들은 많지만 그 주체는 A, B, C로 자주 바뀐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부자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자체도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이상 한국 부자 증가율이 2024년 작년에
최저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만큼 부자 되는 일이 어려워진 거 아닌가 뭐 이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최근 부자들은 어디에 어느 상품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게 이제 부자가 될 분들과 지금 부자인 분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부자인 분들은 더 많이 벌겠다라는 것보다는 수익률을 그렇게 높게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 있는 분이면 10%만 벌어도 10억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무리한 투자라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어떤 수익률 정도만 된다라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많이 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금에 대한 선호는 확실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달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향후에 대한 불안감, 정치적인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달러가 얼마 가격이 되더라도 보통 미국에 투자하고 나서 수익이 나셔도 환전을 안 하시거든요. 내가 그냥 달러를 두고 앞으로도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으면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최근의 어떤 트렌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투자 규모가 크고 그만큼 또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어떤 여유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잠깐 금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빈센트 의원께서 이제 몇 달 전에 보니까 금값 오른다, 뭐 꾸준히 포트폴리오에 금을 담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진작 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뭐 어느 대외적인 매체에서 어떤 자산을 끊임없이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했던 분수령이라고 보는 것은 그 자산의 가격이 최고점에 들어달았을 때 더 갈 수 있냐라는 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운 좋게 제가 몇 달간 금을 계속해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좋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금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를 복기해 보면 앞으로의 향방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자산이죠. 따라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지속될 거냐 아닐 거냐 yes or no로 본다면 저는 확률적으로 고인플레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금 가격의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 것이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트럼프 2기가 시작한 지도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금의 상승세를 높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이 돋보일 때는 금리의 하락기이거든요. 예. 물론 금리 하락이 제한적일 겁니다. 하지만 하락 기조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의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질 것 같다. 그럼 마지막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건데요. 어떤 자산이 오르려면요.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 예. 자, 최근에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중앙은행이냐라고 하면 흔히 G7의 반대편에 있는 브릭스 플러스라고 하는 꽤 중국, 브라질, 터키를 비롯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음영 처리한 게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 국가들이 팬데믹 이후에 금을 얼마나 두드러지게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 왜냐하면 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들이 위안화의 무역 국제화를 통해서 그의 반대 국번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금을 사재기했다라는 상당 부분 가능성 있는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브릭스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는 이 수요의 압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금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이 요소들이 여전히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뭐 월가에서는 금값 온스당 3,000달러 넘어간다. 뭐 3,000달러 거의 다 왔습니다. 이선엽 이사님 어디까지 갈까요? 글쎄요, 뭐 지금 당장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가격이 얼마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긴 흐름이 시작되어 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뭐 빈센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잘 주셨지만 저도 상당 부분 동일하는 게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제가 보기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가능성이 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갈등이 오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불확실성은 아주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이제는 재편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사실 물가가 낮아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40년간 봐왔던 세계화라는 것, 이 세계화라는 게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제조업의 설비 투자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뭔가
그 비용을 싸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우리가 저물가를 많이 경험을 했던 건데 이제는 안보라는 이념이 더 강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생각 안 하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망을 재구축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지난 40년 동안 겪었었던 그런 물가가 낮은 형태 그래서 뭔가 물가가 낮아서 내가 평화롭게 사는 시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물가도 전체적으로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국가들의 갈등이 심해지면 사실상 기축통화란 미국과 관련해서 갈등도 심해질 텐데 그럼 얼마 전에 러시아 전쟁 때도 미국이 러시아와 관련해서 뭐 우리 관련 국제 금융 결제 기구에서 이렇게 뭐 이탈을 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축통화를 흔들려는 시도도 많이 늘어난다라면 각국 특히 이제 신흥국 중심의 어떤 그 금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땐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본다라면 금이 가치는 없는다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또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부채가 너무나도 심한데 이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을 가져가야 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들도 제가 볼 때는 금의 수요를 계속 자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격 여부보다는 뭔가 조금 작은 흐름이 아니라 뭔가 큰 흐름이 시작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이게 국가 부채가 많아진 그게 아주 글로벌 뭐 하나의 맞습니다. 그 트렌드죠. 뉴노멀이 돼 버렸으니까 그 인플레를 통해서 전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 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빈센트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값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한경의 아침 코너에 나와서 예. 이 배블론 효과를 말씀드린 적이 예. 있어요. 수요 법칙은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배블론 효과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도 수요가 증가합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 금이 딱 그렇습니다. 네. 달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배블론 효과가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그 근간에 있는 심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심리는 갖고 있으면 안전성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금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가격을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해 내내 금과 관련된 뉴스플로우상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가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인플레가 또 금값을 더 밀어올리는 그런 여지가 있죠.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 올해 내내 금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선엽 이사님, 작년 미국 시장 뜨거웠고 우리 시장은 반대로 냉기가 그냥 네. 돌지 않았습니까? 이 와중에도 이 이사님께서는 AI 전력 인프라 미국과 직접 오가면서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고객들 여러 부자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예. 해가 바뀌었는데 전력 설비주 랠리 계속 될까요?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조금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어떤 그 전력 설비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큰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먼저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측면에서 최근에 전력기기에 대해서도 관세기들이 조금 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라면 이 전력기기들 중에서 현재 미국의 설비 투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차별점이 일단 벌어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 전력 설비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송전이 있고 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전소까지 가는 게 송전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변전소에서 또 우리 가정이라든가 공장을 하는 게 배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배전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들도 예. 많이 보이고 있어서 배전과 관련해서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부에 알고 있는 전력 설비 중에서 보다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해처럼 뭔가 모든 전력 설비들이 다 오르는 그런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게 부럽기도 한 게 처음 이 전력 인프라 얘기해 주실 때가 뭐 시장의 관심을 전부 다 엔비디아로 쏠려 있을 때 아닙니까? 그 와중에 시장에 관심이 없던 섹터를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지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모든 투자 아이디어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략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보통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거에서 야 전력이 필요해라고 하면 일단은 전력을 한번 가봐야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전력 기기를 했었던 어떤 공학도가 아니시라면 뭐 인문계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그런 거를 메커니즘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 가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눈에 확 보입니다. 여기가 발전소가 있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소가 있을 거고 뭐를 지을 거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공장이나 가정으로 할 수 있는 설비들이 필요한데 미국 그게 없더란 얘기죠. 또는 네. 너무 낡았더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옛날에도 전력 설비가 있었는데 왜 굳이 지금이지라고 보면 이전에는 발전소라는 게 특정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발전소, 화력 발전소, 예.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발전소가 몇 개 없는데 신재생이라고 보면 곳곳에 다 있잖아요. 예. 그렇죠? 태양광 발전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풍력도 여기도 저기 있고 하나하나가 다 발전소다 보니 저 발전소에서 전력을 다 끌어오기 위해서는 더 수많은 전력기기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해서 생기는 어떤 발전소, 아까 얘기했던 하나하나를 발전소로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몇십 년간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도 없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제조업 같은 경우가 공동화돼서 나갔었기 때문에 있던 전력 설비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전력 설비를 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비용을 낮추면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한 거예요. 아마 전기를 설비를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 설비 투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죽지는 않는데 마진이 별로 없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진을 어떻게 지킬까 해서 꾸준히 비용을 많이 아끼고 그다음에 정말 저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걸 만들어 온 이 경쟁력이 시장이 커지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본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고 눈으로 가서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력도 좀 필요한 거고 현장 확인도 필요한데 상식선에서 생각하라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나는 저희는 그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것보다는 안 가보셔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도 요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요즘 중국을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보면 네. 우리가 여성분들은 되게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한번 갔다 와 보면 눈에 띄게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되게 특성이 소비 특성을 놓고 보면 거의 모세의 기적처럼 정말 여기만 줄 서 있고 여기만 줄 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그래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팜마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우리가 피규어 파는 회사인데 예. 주가가 거의 7, 8배가 올랐어요. 그런 걸 뭐 보고 온다던가 아니면 샤오미 자동차.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가 샤오미 자동차 안전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거의 공전의 이틀을 기록하는 게 눈에서도 보였더라는 얘기죠. 그것도 몇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결국 눈으로 보고 소비자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을 해보면 제가 볼 때 좀 열린 마음으로 제가 볼 때 충분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마음의 문을 닫으시거나 네. 아니면 실제 가보시면 좋겠는데 안 가시거나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지금 부자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단답형으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빈센트 위원. 국장, 미장, 채권, 가상화폐, 부동산, 금. 부자들은 어떤 쪽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부자들은 사실은 여지를 그러니까 단정 짓고 뭔가 미래를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건 뭐냐면 상당히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려볼까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부자들 중에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약간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 예. 한국 국채. 네, 이 비중에 각각 비중이 좀 다를 뿐이지 미국 주식과 한국 국채, 그다음에 대체 자산이겠죠.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부자들이 꽤 많더라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이선일 비사님.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자분들도 그렇게 썩 투자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많이 부풀려진 게 부자가 된 분들은 이런 거 하면 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부자가 될 때 올랐던 자산이 되게 중요했던 거지 그 뒤로 부자가 돼서 투자하는 자산은 의외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부자인 분들이 부자가 아닌 증권사나 은행 직원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특히 의외로 보시면 주식 같은 경우는 부자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땐 성공한 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일 정도로 좀 위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위해가 됩니다.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하고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는 굉장히 많이 높았다.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채권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예, 높았었는데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 특히 이제 미국 경제를 놓고 봤었을 때 보통 지난해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혹시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기대를 담고 있었던 건데 그런 기대들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미국 채권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뭔가 안전한 자산인 금이라든가
또는 미국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게 현재까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국채 또 빈센트 위원께서는 이제 유연성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부자가 되려면 이것에 주목해야 된다. 그 논과 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인데요. 약간 우문현답일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데요. 투자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이 좋아 보인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용자산을 다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자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회비용, 시간 이것을 항상 갖추고 있더라. 따라서 글쎄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흔히 부자와 아니면 성공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는 주식을 사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더라. 혹자는 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사고 난 다음에는 고민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살 때는 고민이 별로 없고 사고 난 다음에는 어떡하지? 계속 물렸는데 뭐 이런 거 한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글쎄요. 부자라고 딱히 다른 건 아니고 다만 자기의 생활이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풀파 KPG로 최선을 다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약간의 여유, 여백을 두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막연하게 와닿긴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해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 전에 고민해야 되는데 사놓고 고민하는 게 보통 저 같은 사람들 그 일반인들의 어떤 개미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좀 마음의 수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앞서 이선재 비사님, 그 인플레 때문에 뭐 채권이 작년엔 좋았지만 올해는 조금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또 최근에 뭉칫돈이 몰리는 게 국채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한국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들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도 결국 길게 보면 뭔가 한 번은 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뭔가 위기론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좀 설득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지금 미국 국채 기준, 특히 뭐 10년물 기준으로 놓고 뭐 4.5%잖아요. 그러면 이걸 길게 가져갔을 때 4.5면 매력적인 수준은 또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측면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근데 실제 보면 국채에 대한 어떤 그 수요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주식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은 현재 시장에서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장기 국채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자산 배분 채권에서 단순히 국채를 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도 이제 만기별로 되게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1년 미만의 단기차라는 게 있고 또 뭐 10년, 30년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자산을 투자할 때 특히 채권을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장기로 갈 거냐 단기로 갈 거냐는 내가 언제 돈이 어떻게 필요에 대한 자금 수요와 예, 관련해서 그렇죠. 아주 교묘하게 되게 잘 짜야 되거든요. 그냥 미국채니까 좋다. 뭐 장기니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보통 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필요한 거에 따라서 좀 우리가 알고는 이게 뭐 단기채, 장기채에 대한 비중을 적절하게 해서 가져가 주시면 제가 볼 때 수익률도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돈이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이제 국채, 또 미국의 장기채 얘기를 해봤는데요. 미국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M7으로 일컬어지는 매그니피센트 7. 이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빈센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꼭 M7이 아니더라도요. 과연 글로벌리 특히 뭐 미국 자산에 포커스가 돼 있지만 성장하는 기업들과 산업들은 어디냐라고 하면 이 빅테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식이라는 게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이고 흔들리면 피는 꽃이니까 성장하는 기업, 성장하는 산업에 돈을 몰릴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부침은 있겠지만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불안감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희 비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M7 중에서 이제 기업들이 갈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와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M7 기업들이 너무나도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저는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 뭔가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AI 투자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말 돈을 많이 쓰는 것만 답이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뭔가 그런 것들을 학습시킬 때 효율화를 찾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빅7이라고 M7이라고 불렀던 이 기업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느꼈던 게 우리가 아는 AI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기업들 말고 내가 그 정도 돈이 아니어도 AI를 할 수 있겠나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보면 뭔가 어떤 시장에서 권력 이동이 이제는 빅테크 아닌 기업들 중심으로 또 제가 볼 때는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재미있는 건 뭐냐면 현재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 AI를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사업을 굉장히 조금 효율적으로 해서 예.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이미 아시는 뭐 팔란티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라고 대표적이죠. 판단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뭔가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면 혹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빅테크 안에서도 뭔가 확고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자기 사업에 대한 효율화는 어떤 기업들이 보인다라면 저는 새로이 투자 대상으로 편입해서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에 무조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얼마나 뽑아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M7 중에서 최근에 아주 관심 논란, 이것이 한가운데에 있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죠. 특히 트럼프 2기 체제 들어서면서 더욱 그런데요. 주가도 현물 본주보다는 요즘 그 상승 하락에 베팅하는 ETF가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 향방, 두 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빈센트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가 참 뜨거운 감자죠. 테슬라가 하는 산업들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전기차가 있죠. 예. 유일하게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바꿨던 산업입니다. 더구나 또 에너지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산업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AI와 로봇, 더구나 일론 머스크의 수장은 정부에 들어가서 효율화를 천명하면서 또 AI의 극대화를 정부 쪽에서 측면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결국 테슬라 안에서 서바이벌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테슬라 주가가 글쎄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단 내일과 모레의 주가가 아니고 1년 올해 연말의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열 비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우선 현업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매수 매도 추천의 의견은 아니고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어떤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로봇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젠슨 황이 미국에서 했던 CES에서 이번에 피지컬 AI라는 걸 얘기를 예. 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AI를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쪽은 비즈니스 모델은 피지컬 AI야라고 저는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피지컬 AI 중에서도 조금 더 길게 봤었을 때 어떤 시장이 더 클 거냐라고 보면 자율주행도 클 거지만 사실 로봇 사업이 훨씬 더 확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는 시간을 두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잖아도 지금 이 방송을 찍기 이전에 저도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로봇 학자이신 네. 데니스 옹이라고 예. UCLA 교수님하고 이제 그 세미나를 좀 듣고 참석을 했었던 사례가 방금 근처까지 있었는데요. 결국 이 로봇과 관련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을 꼽아보라면 그래도 어쨌든 경쟁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올해 뭐 로봇 택시가 뭐 6월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항상 6월에 한다고 그러다가 밀리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시급한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올해부터 로봇과 관련해서 뭔가 이것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고 보통 이제 본인들도 올해부터는 이제 테슬라 공장에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실제 그것들이 단순히 지금 뭐 효과가 대단치는 않겠지만 항상 시장은 미래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로봇을 투입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어지고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겠네. 그러면 테슬라 자동차도 반값에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되는 시기가 온다라면 저는 의외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보다도 저도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무슨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건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 기업에 대한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의 어떤 상상력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 서학개미들이 정말 많이 테슬라를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 요즘 확실히 우리 시장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과거에는 이제 업종 단위로 움직이던 게 이제는 가는 놈만 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종목 장세 계속 이렇게 갈 거로 보십니까?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글쎄요, 투자 시기의 호흡이 점점 짧아질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급변하는 것도 있고요. 그만큼 한국 기업,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담보가 안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워낙 싸졌기 때문에 분명 싸진 것은 상당한 메리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수급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워킹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투자의 시계가 긴 호흡으로 가려면 펀더멘털리 한국 자산, 한국 경제에 대한 어쩌면 긍정적인 신호가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 장세, 하지만 그 시계는 점점 짧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선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원래 가는 놈만 가는 건 평생 그래왔습니다.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기 네. 때문에 가는 놈만 가는 건 다른데 이번 시장이 조금 뭐가 다르냐면 지난 2, 3년 시장하고 지금 조금 다른 건 우리 뭐 좀 사례를 들어보죠. 몇 년 전에 배터리가 굉장히 크게 오른 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방산하고 변압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들은 뭐냐면 실적도 좋은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까지 반영돼서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일단 다른 건 뭐냐면 가는 것들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수익률 게임도 되게 핫할 것 같은데 지난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저는 시계가 되게 짧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하반기엔 가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 수익률 게임은 그래도 제가 보기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은 보여진다라고 하지만 그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도 우리 시장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세표를 보면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실감이 날 정도로 신저가와 신고가가 혼재되어 있는 같은 업종에 이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시장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부자 어떻게 따라갈지 이것도 참 궁금한 건데요. 앞서 뭐 테슬라 얘기, M7 얘기했지만 미국 주식 담을 때 좀 찝찝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마의 현인이라는 워런 버핏의 포지션인데 연말에 애플을 팔고 현금을 늘리면서 미국 증시 고점 논란을 불렀어요. 올해 미국 증시 그동안 너무 달렸기 때문에 쉬어갈 것이다 아니면 계속 갈 것이다 논란이 많은데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빈센트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워렌 버핏이 바로미터죠. 예. 하지만 저는 I don't care,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다시 주식을 살 겁니다. 만약에 워렌 버핏이 완전히 주식시장을 떠났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국 주식을 살 겁니다. 단 여기 좀 더 확대해서 그렇다면 가파르게 올랐던 미국 증시가 계속 갈 것이냐 쉬어갈 것이냐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예. 다 쉬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 쉬어가는 타이밍을 우리 모두 타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좀 마음 편하게 주식시장하는 게 어떨까. 그래도 우상향의 트렌드가 여전히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엽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미국 시장이 우상향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시장에서 갈리고 있는 건 그래도 뭔가 강세장이 시작했을 때 뭐 2년까지는 괜찮은데 3년 정도 지나면 통상적으로 상반기든 하반기든 한 번은 쉬어가더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하반기든 상반기든 한 번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역시도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 다음에 한 번 오르는 게 뭔가 피날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과 관련해서 뭐 당연히 저희들보다 너무 훌륭한 분이라 저희들이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이분이 왜 현금을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 누가 알다시피 전부 다 가치 투자의 대가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장은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가치 투자의 원칙을 지킨 것뿐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 투자할 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주식을 팔고도 올라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참고로 지금 보셨겠지만 이분이 팔고 있는 종목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분은 원칙을 지켰을 뿐인 거고 우리는 지금 성장주를 보고 있는데 그 성장주 시장이라면 이분하고 색깔이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꼭 팔았다고 해서 시장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건 조금 일단은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분도 나이가 꽤 있으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이 많이 팔았을 때는 나름대로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찰리 멍거라는 분이 먼저 작고를 하셨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그 이유를 뭔가 하는 부분들 뭐 이번에 아시겠지만 벅셔 해셔웨이가 4,000명을 감원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단순히 시장이 어렵다 좋다 꼭지다 이런 문제 이상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분이 많이 팔았다고 해서 시장이 꼭 꼭지냐 그렇지는 않았던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99년 닷컴 버블 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실제 매매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버핏은 그거보다 훨씬 더 미리 먼저 파셨고 그 뒤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나 버핏이라는 분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분은 원칙을 지켰을 뿐이고 99년 버블이었었으니까 버블은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현재 있는 이 AI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성장주 시장이고 버블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색깔을 달리했을 뿐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정말 워런 버핏 따라하고 싶은데 정말 따라하기 힘든 게 바로 워런 버핏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양쪽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요즘 또 관심사입니다. 춘제 연휴 이후에 중국 시장 일단 딥시크가 아주 끌어올렸어요. 상당히 끌어올리고 관심을 받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의 관세 이 공격 이거에 대한 영향도 좀 덜 받는다 이러는데 올해는 중국이 증시 부양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빈센트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돈을 쓴다는 게 고무적이죠. 그런데 중국도 과거 2008년부터 수많은 위기들을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다 극복해 왔는데 예. 그만큼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많은가 아니고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얼마나 쓰냐가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주가 측면인데요. 중국이 참 고생 많이 했죠. 많이 싸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기대도 있으니까 흔히 중국말로 만만디 예. 천천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시계를 좀 좁혀볼까요? 우리가 트럼프의 도미노 관세가 생각보다 취임 이후에 좀 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월달, 3월달을 건너뛰고 4월부터 본격화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3월에는 네고시에이션, 즉 서로 간의 협상의 장이 될 겁니다. 예. 만약에 협상이 잘 된다면 지금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중국이 어떤 수혜를 받을까 이런 기대감. 또 반대 국면에는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4월 달에 얼마나 큰 고유 관세를 다시 한번 받을까 이런 우려감. 중국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엽 이사님, 그 부자들이 중국 주식에도 관심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아. 예, 생각보다 중국 주식에 관심들은 많이 없는데 최근에 일부 투자자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일부 갖는 분들의 우리가 알고는 투자 시계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와 주시장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는 팩트만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가 어렵다. 사실이죠. 그런데 딥시크를 통해서 중국의 테크 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두렵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해서 꼭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냐? 이거는 맞는 얘기는 아닌 거죠. 지금 유럽의 경제가 저렇게 어려우는데 독일의 주가는 신고가지 않습니까? 예. 항상 주식이라는 건 거기 있는 기업들인 건데 그래서 최근에 일부 투자자들 중심으로는 중국의 경제에 대한 어떤 배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 기술이 좋은 테크에 대한 배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게 따져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너무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는 보니까 비싼 거죠. 뭐 퍼가 30배가 넘고 40배가 넘는데 중국의 빅테크는 퍼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 비슷한 기술이고 어차피 이건 관세하고도 상관이 없고 저 정도 기술력이라면 저 정도는 굉장히 싼 거 아니겠느냐. 또 뭐 거기다가 중국이 증시도 부양한다고 하니 여기다 배팅을 좀 늘려볼까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중국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작년 우리 증시에 많이 회자됐던 말이 아직도 국장하십니까?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수 뭐 이런 얘기 정말 씁쓸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정말 힘들었고 2차 전지주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까지 끝없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정말 고민이 많으셨는데 나홀 확제는 다 나왔다.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선님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전자요.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전자가 어떤 기술적으로 본 걸 잘할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나름대로 지금 중국에서 최근에 취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 부양책 그중에서도 보통 이구한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옛날 기계들이나 옛날 어떤 우리가 하는 가전제품들을 새롭게 바꾸면 15%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매달 이제 중국의 마트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 1분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전자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 또 딥시크 열풍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그 AI를 많이 하게 되면 사실 기존에 있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최악은 많이 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기술력이 좀 그동안은 뒤처져 있었지만 나로 충분히 따라잡았어 라는 어떤 신뢰를 줄 만한 부분들은 있으면 추가적인 업사이드 또는 우리가 레벨도 업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일단은 많이 싸다. 그런데 뭐 현재 여건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조금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데 효과는 볼 수 있다 정도로 아직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올라가는지 여부는 뭐 전자가 저희가 탐방간다 해서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전자가 어떤 언론 폴레를 통해서 얘기한 것들도 사실 실제와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대를 얘기한 거지 실제를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지금 한 2년 가까이 그 기대만 얘기했던 게 실제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을 내리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기업이고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어쨌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추가적으로 정말 많이 올라갈 거야 정도 되려면 하이닉스처럼 뭔가는 조금 신뢰를 할 만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전자는 같습니다.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지수가 작년보다는 올라오겠죠. 올 상반기는 미국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이거 방송을 통해서도 올 상반기는 조금 한국이 좀 더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현재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미국에서 너무 과했었는데 예. 그 기대가 조금은 약간 줄어드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달러라든가 아니면 미 국채가 위부터 조금씩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자금의 흐름 자체가 오로지 미국에만 쏠렸다가 미국 외 지역에 대해도 관심을 가지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요 말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누가 뭐래도 미국이 제일 잘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미국의 AI를 투자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도 필요한 거잖아요. 미국이 성장하면서 미국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지난해부터 한 3년간에 올라왔었던 모든 주도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이 필요한데 미국이 없는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게 배터리였고 그게 전력 설비였고 지금은 조선이 오는 것처럼 잘 보시면 양수 겸장인 거죠. 미국이 필요한 건 미국 거 사면 되는 거고 미국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네. 어떤 주도주를 형성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겠습니다. 빈센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우리 시장 투자할 만합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까요? 반등은 이미 시작됐고요. 하지만 반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등을 시작했는데 반전까지는 아니다. 네, 아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좀 말씀 주셨지만 사실 오너가의 리거리 이슈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는 의미에서는 반등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격도 원에 싸졌고요. 하지만 주식이 힘을 내려면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 또한 또 다른 모멘텀이 작동해야 되는데 매크로 측면에서도 그렇고 마이크로 측면에서도 그렇고 과연 반전을 이룰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가? 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워낙 싸졌던 모멘텀 또한 악재가 해소된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반등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해 보죠. 올해 가장 두드러진 주가 상승을 보일 만한 섹터, 업종 어떤 게 있을지 하나를 꼽는다면요. 하나를 꼽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까지 오른 업종 말고 그러지 않은 업종 중에서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만간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아시겠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 취임사를 통해서 내가 이것부터 하겠어라고 했던 두 가지가 있다라면 하나는 불법 이민 차단이었고 두 번째는 물가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물가를 잡는 방법이 사실 에너지 가격 하락입니다. 그렇죠. 미국인들은 뭐 워낙 맞습니다. 이제 수요가 예.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그 CPI를 볼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올랐다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게 이게 오르는 폭이 줄어든 거지 오르는 건 오르는 거거든요. 예. 그럼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여전히 높다란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물가를 떨어질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에너지 가격이거나 음식료 가격인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날씨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가 신이 아닌 이상 할 수는 있는 게 없는 예. 거고 나름대로 에너지 가격을 많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조만간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뭔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저는 나름대로 틈새 안에서 그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뭔가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빈센트 의원은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네, 저는 로봇입니다. 네, 화장품에 대해 상당히 자신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승폭이 높아지는 것은 로봇일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 이서유 이사께서 재밌는 얘기 해주셨죠. 내년에 올림픽이 있는데 예. 성화를 로봇이 한다. 지금 로봇에 대한 시대가 물론 과거부터 시작됐지만 좀 더 가속화 국면에서 속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성화봉송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정말 또 한번 로봇 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이제 고액 자산가입니다. 두 분께 제 포트폴리오를 좀 짜달라고 좀 부탁을 드릴 것 같은데 이선엽 이사님 어떻게 짜주시겠습니까? 사실 부자라고 해서 포트폴리오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인 분들이 가지고 온 돈 중에서 그 돈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분들의 투자 성향도 있고 성향이 나이도 있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연하게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전에 OCIO라고 불리는 그런 걸 같이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기관들이나 정부 기금들의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역할을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춤형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비중을 준다라면 그래도 아직은 증권 시장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두는 쪽으로 저는 포트폴리오를 둔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주식 쪽에 이렇게 올인돼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포트폴리오를 잘 알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주식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가져온 돈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해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빈센트 의원께서는 제가 이제 갔습니다. 네. 제가 한 100억쯤 있어요. 네. 포트폴리오 좀 짜주세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사라고 하겠습니다. 금? 네. 굳이 포트폴리오를 짜려면 미국 주식과 한국 국채를 적정한 비중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도 머리 아프다라고 하면 여전히 금을 사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쎄요, 확신보다는 과거 금의 성장 동인들이 희석됐느냐, 없어졌느냐라고 하면 여전히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용기. 생각합니다. 예, 저랑 같이 많은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같이 투자를 했고 같은 종목을 했는데 부자가 되고 안 된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배팅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부자가 된 분들은 뭔가 특별한 용을 빼는 재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부자가 된 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강남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80%는 원래 살던 분들인 거지 그분들이 정말 부자 기운을 타고나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사신 분들은 뭘까요? 결국 그만큼 많은 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행동도 하셨겠지만 배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위험을 안고 그 위험에 대한 어떤 감수를 하고 했었던 것들이 정말 큰 부자로 이어지는 거고 그걸 감수를 덜하면 덜할수록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생활을 되지만 부자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빈센트 의원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은 곧 가정이 아직은 부자가 아닌 것이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요. 도전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용기와 도전 이 두 키워드가 인상적입니다. 한번 용기 내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패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이 투자라는 것이 무엇보다 유연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의 투자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면 그만큼 실수와 리스크에 노출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언제나 투자란 왕도는 없어도 방도는 존재합니다. 투자의 방도를 찾아 성공 투자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경제전쟁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